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이원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외빈과 도심 제조업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도심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 노사민정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기관과 단체들이 도심 제조업 관련해서 토론회다 간담회다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몇몇 단체, 몇몇 기업 대표들만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포럼은 사업주, 종사자, 노사, 서울시 등 그야말로 노, 사, 민, 정이 참여하는 진정한 포럼이라고 자부합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께 여러분들께서는 소개할 때 많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이십니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승복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국회의원 몇 분하고 서울시 구청장님들에서 몇 분 좀 오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대내적으로 여건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그냥 오늘 아침에 많이 연락 들어오셔가지고 그분 좀 조금 죄송스럽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먼저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병민입니다. 도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생협력 포럼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사민정협의회 공익위원님과 사무국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심 제조업은 멀리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의류, 재화, 인쇄물, 가방 등 우리가 항상 곁에 두고 가까이 접하고 있는 생활용품입니다. 그런 이유인지 일상 속에서 그 소중함을 쉽게 우리는 잊고는 합니다. 도심 제조업은 서울시에만 종사자가 약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관산업까지 확대하면 약 100만 명이 몸담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대표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예전의 명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모이신 분들의 뜻은 다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노사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발판 삼아서 도심 제조업의 성장과 발전을 그리고 더불어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자구적 노련의 결실을 맺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의 그 의지가 오늘의 포럼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서울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꾸준히 소통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포럼을 축하드리는 인사 한 말씀을 좀 적어주셔서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이 인사말과 별개로 요즘 시국이 워낙 어수선해서 많이 걱정들이 있으실 거로 압니다. 오늘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 못 오신 분들 많을 거고 저희도 거의 모든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서울시가 실국장 전체 간부들이 간부회를 열고 금주에는 2주에 2회 비상경제회의를 열면서 많은 부분들을 함께 챙겨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렵지만 여기에서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해야 될 제 첫 번째 일은 시민들께 안정을 드리는 일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그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다 찾아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도심 제조업 일선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가장 우선 일하고 계신 분들께 서울시가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 모두 다 국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좋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포럼을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승복 부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던 이승복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승복입니다.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바로 주인공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도심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계실 때 더 잘 되시라고 예산으로 지원하고 정책으로 지원하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봉제 현장에서 뭐 일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랍바 끼고 햄쳐서 본봉으로 일자받기 하고 5니들 머신 암홀 파서 6000rpm 이상 되는 암홀 파가지고 소매도 붙여보고 전 세계에다가 대한민국의 의류를 수출했던 수출의 역군으로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의류뿐만 아니라 재화, 뭐 가방, 또 가발 등등 여러 가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우리 생활 필수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심 곳곳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주인공들께 또 사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 노력과 이 삶의 흔적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시작에 앞서서 발제 및 토론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발제는 정부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이신 권순원 원장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 및 진행을 맡아주실 김기철 서울시 투자추정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자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십니다. 최은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십니다. 이정기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 지회장이십니다. 차명 이퓨 인터내셔널 대표이며 한양대학교 주얼리 패션학과 겸임교수이십니다.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십니다. 그러면 권순원 원장님 발제부터 시작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하게 된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권순원 교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를 메워주셔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워낙에 이 도심 제조업 특히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사 민정 또는 노사정의 어떤 노력, 특히 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발전 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도심 제조업 재생과 관련된 그런
뭐 범정부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학계 차원에서의 연구나 준비가 정책적 준비가 그렇게 많이 되어 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된 분야의 연구가 많지도 않고 해서 저도 뭐 사실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공익위원회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표를 수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한 30분 정도까지 15분 내외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공인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이 주로 이제 지원 근거하고 특히 이제 우리 영세 사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그 관련법으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사실상 제도의 사각지대이자 지원의 사각지대로 도시형 소공인이 방치되어 왔다. 도심 제조업이 방치되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행히 2015년에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법률에 의해서 매년은 아니고요. 5년에 한 번씩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법이 제정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성공 사례나 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전략적인 지원 모델이나 발전 방안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관련 실태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규모, 그 다음에 이 소공인들뿐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여러 종사자들에 대한 지금 실태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이런 실태 파악부터라도 제대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 2조 거기 조그만 밑부분에 있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여러 분야에서 오신 분들 특히 이제 뭐 섬유, 봉제, 그 다음에 신발, 뭐 인쇄, 그 다음에 일부 이 소공 제조업 이런 것들이 주로 대상일 텐데요.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종합계획을 원래는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었고요. 작년 법률 개정에 2023년 법률 개정에 의해서 이제 3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종합계획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법률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 그 다음에 제도 방법, 그 다음에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 안에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해 계획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뭐 중소기업 우리 중소벤처부나 여러 군데 들어가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원 계획은 지금 한 번 2017년인가 한 번 수립된 이후에 2차 계획 지원 계획이 수립됐다는 게 아직 정보가 없어서 된 건지 안 된 건지 됐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소공인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우리 그 집적지구 지정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적지구로 지정이 되면 관련된 지원 방침에 의해서 이제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 인프라나
또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해서 지원의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률상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울시를 한번 봤더니, 이게 서울시 것 같은데,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 있고, 조례의 내용은 우리 소공인 특별법의 내용을 준용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색해야 되는 역할들을 제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특별법과 서울시 차원의 조례가 다 마련이 되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일단 지원 근거를 위한 제도적 정비는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관련 현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형 우리 특별법에 따르면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보니까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2020년까지 지정된 내역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 6개 집적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표에 보시면 1부터 6까지 지정되어 있고요. 영등포구 물레동에 기계금속 제조산업, 그 다음에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여기에 이제 귀금속 제조산업, 우리 다 알다시피 금은방들 많지 않습니까, 종로구에? 그 다음에 우리 성수동에 우리 한석구 총장님께서 계속 애써오고 계신 성수동에 수제화 제조 산업이 또 집적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구로구 독산동에 의류 봉제 제조 산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이동 이 지역에 의류 제조 산업이 집적지구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랑구 면목동에도 역시 패션 봉제 제조 산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특화 지원센터,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가 또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7개 지원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인쇄, 의류봉제, 기계금속, 의류봉제, 귀금속, 섬유제품, 의류봉제. 의류봉제가 제일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용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공인, 특히 서울시 소공인 부분에 특화해서 연구된 자료나 집적된 통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계를 제가 한번 보는데요. 서울시 노동시장 현황 가운데 제조업 일반 고용 현황입니다. 서울시가 전국에 비해서 그 종사자가 이제 이제 다른 이제 중공업 지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 일반으로 하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는 상당히 영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심 제조업 사업체 규모를 보면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서 숫자는 많은데 사실 종사자 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따로 뽑았는데 섬유 제조업, 섬유 의복, 가구, 의료, 기타 제품 제조 이렇게 해서 뽑아봤는데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은 우리 서울시 도심 제조업 사업 고용 비중을 보면 전국 사업체 규모 대비 서울시의 사업 비중이 높은 부문이 봉제 의복 제조업, 요게 70.7% 집중돼 있고요. 모피 제품 제조업 86.5%고요. 편조 의복 제조업 72.9%고요.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63.4%가 전국 관련 분야 제조업 가운데 서울에 집적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가죽, 가방 유사 제품 제조업, 시계 부품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 모피 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등이 여성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을 보시면은요, 근로 조건을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죠. 우리 이제 총 근로 시간이 전국 대비 서울시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수준이 전국 제조업 평균이 400만 원이 넘는데 서울시 제조업은 한 3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다가 어디가 좀 이런 우리하고 유사한지를 봤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미국의 뉴욕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우리 맨하탄을 가끔 가볼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뉴욕시 가먼트 지구 BID 사례가 우리가 좀 착목해봐야 하는 사례가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들을 지금 자료들을 좀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욕에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1880년대만 하더라도 뉴욕의 패션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산업들이 발전하고 도시가 빌딩이 생기면서 임대료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싼 데로 게다가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로 생산 기지가 글로벌화하면서 뉴욕의 패션 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더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동화되다시피 하다가 요게 이제 BID 지정을 합니다. 비즈니스 임프루먼트 디스트릭트라고 해가지고요. 사업 개선 지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는데 가먼트 지구가 BID 지구로 지정이 돼서 민간이 주도하고 지방 정부가 재정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먼트 디스트릭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게 조직이 돼서 이제 뉴욕시가 전략적으로 이 BID에 그러니까 소재하고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제회하고 비슷하게 사업주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지역에 관련된 또 지역사회 여기서 같이 이제 세금 형태로 기금을 출연해서 재생을 시도했고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뉴욕 그 패션 그 디스트릭트로 다시 이제 르네상스 일종의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착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사례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보면 제가 이제 그 뉴욕시 가먼트 지구 BID의 특별 결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게 갖고 와봤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 자료집 페이지는 21페이지인데요. 21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맨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목적의 A항에 가먼트 센터 내에서 적절한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에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실태나 현황 이런 종합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해외 사례를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심 제조업 활성화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22페이지에다가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간략간략하게 읽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형 소공업 개선을 위한 노사청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임의로 제안을 해본 이름은 소공업 노사정 협의체라고 해서 소공사업주, 종사근로자, 지역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서 집적 지역 내에 적절한 우리 도심 제조업 집적지구 내에 적절한 임금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 설계나 집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역 대학과의 좀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 체계를 확보해서 지속 가능 모델을 좀 구축을 해보자. 소공인 종사 근로자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공제회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맞춤형 사회 안전망 체계도 정비를 하고, 특히 이제 조례나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집적지구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종사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수준에 좀 별도의 임금 지급 근거들을 수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인프라 구축인데요. 특별법 및 조례의 내용을 타 법률들 특히 이제 우리 노동관계법이나 이제 중소기업에서 준비해온 여러 가지 이제 세금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조세적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또 노동 관련 법과의 연계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태 파악입니다. 지금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당장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우리 이제 의원님 계시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소공인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통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사자들의 생활 실태 이런 것, 그 다음에 근로 실태 이런 것들이 우선 파악이 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원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상생 협력 포럼 진행을 맡게 된 서울시 투출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방금 우리 권순원 원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도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이제 노사정 관점에서 제도와 법률 그리고 또 도심 소공인 현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뉴욕의 가먼트 지구 BID 사례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가먼트 디스트릭 엘리언스라는 연합체제 일종이죠. 그 역할과 활동 이런 부분도 자료에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논의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연합체 구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큰 참고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제 몇 가지 의견을 좀 보태고자 합니다. 도심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는 뭐 큰 차이점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간단하게 이제 도심 제조업 현황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도심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심 제조업의 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몇 차례 논의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은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도심 제조업이 결국 영세하고 다수의 이제 영세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과다 경쟁 때문에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임금의 문제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동남아의 4배 정도 될 수준입니다. 뭐 한 200만 원대 한 50만 원 그런 정도 수준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이제 시설 규모가 이제 소규모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그죠?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뭐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체 브랜드나 이런 단가 문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력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저평가된 제품을 생산하고, 또 특히 이제 새로운 종사자 유입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저임금 구조가 이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력이 진입하기 불가한 구조죠.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라든지 판매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글로벌 유통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발전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없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개 플랫폼 연계 이런 것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심체가 사실 없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흘러가는 그런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종이 불가한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도 좀 부족하다.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페스타라든지 뭐 디자이너 연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노동자 이런 구분들이 좀 모호해서 단체 조직화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좀 제가 볼 때는 좀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정부의 역할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법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어떤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경쟁 강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이제 중심에 있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구심체가 하나 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동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는데, 구심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변론을 하고, 구심체가 구성이 된다 하면 뭐 서너 가지 어떤 이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MZ 세대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도심 제조업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큰 의류 봉제 뭐 이런 부분에서의 대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그 MZ 세대들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 의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19 때는 골프에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다가 뭐 테니스로 갔다가 요즘에는 러닝 하죠. 그죠?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러닝 크루 만들어서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패션 업계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MZ 세대들의 의식의 변화 이런 부분에 좀 쫓아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특히 이제 의식적인 소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브랜드 중에 하나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에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선점해서 제품 생산부터 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브랜드에 열광하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심체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저임금, 저부가가치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자체 브랜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체 브랜드가 있다 해서 바로 고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을 테고, 적정 마진 제품을 우선 생산하고,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고부가치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결국은 이런 게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아니, 이익이 좀 많이 남아야 좋은 일자리가 되고, 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노동력도 이 도심 제조업, 지금 열악한 도심 제조업에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연 생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공동 작업장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서울시나 이런 협조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해야 될 일들 중에서는 이제 제조 유통업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소공인이 지속 성장하기 위한 어떤 생태계 구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니콘 기업 중에 하나가 에이블리라고 있습니다. 에이블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데 주로 의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에 관련돼서 우리 뭐 패션 봉제 쪽이 제일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런 쪽에서 뭔가 결합을 하고 또 거기에 납품을 하고 이런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한다라고 하면 조금 침체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활로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K 문화 또 K 컬처하고 좀 결합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FW 서울 패션 위크 열리는데 여기에 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도 이런 구심체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뭐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브랜드를 빨리 만들어내고 정착시킬 수 있고 또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지방 정부의 이제 정책적 지원하고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도심 소공인 지원 특별법도 있고 또 조례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도심 소공인을 위한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정비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약간 저는 퀘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 중에서 제일 이제 첫 번째로 사실은 컨트롤 타워를 좀 구축해야 됩니다. 구심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컨트롤 타워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지 이 도심 제조업의 성장 발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컨트롤 타워에서 지금 우리 조직화 뭐 이런 이야기하고 구심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이제 그 협력 네트워크 제조 유통 쪽에 관련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컨트롤 타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부분은 제가 이제 좀 고민해 본 결과로는, 아마 서울시에서 이런 인증제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지 브랜드가 성장 가능하고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타 뭐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뭐, 인프라 지원하고 R&D 기반 구축하고 이런 것들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페스타 이런 도심 제조업과 관련된 연계 사업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늘려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조직 구성체 만들어지면 도심 제조업하고 K-페스타하고 결합하는 이런 활동들을 좀 더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요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연계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지방정부에서 빨리 좀 해줘야 됩니다. 관련자들이 그런 걸 요구하기 전에 이런 페스티벌이 있으면 도심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켜주고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계획을 통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심 제조업 성장 발전을 좀 지원해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이제 세운지구 문화거점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뭐 랜드마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원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도시 계획 속에서 도심 제조업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겠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우리가 또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로공단에서 보면, 구로공단도 예전에는 패션 봉제 산업의 중심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이렇게 이제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을지로나 동대문 쪽에 많이 이제 집적되어 있는 이런 도심 제조업 관련해서도 뭐 단지화 방안 이런 것들도 도시 계획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뭐,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발제해 주실 때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뉴욕에도 사실은 이 뉴욕이 지식 기반 산업 구조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제조업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날 뉴욕의 패션 산업이 굉장히 이제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시에서 또 지방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좀 계획하고 거기에 조금은 이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서울시 의원께서 와 계신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제 약간 이런 주문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사실 도심 제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률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2024년 10월 14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주관으로
서울시 도시 제접 해폐발 쪽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사실 아직 뭐 가시적인 어떤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죠? 불공정 하도급 관련된 조례 제정 이런 것도 해서 차별적 요소 제거를 한다든지, 뭐 노동 환경 관련된 조례 정비,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 도심 제조업자들이 30년, 50년 이렇게 축적된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서울시하고 도심 제조업 관련된 인프라를 잘 구축한다 그러면 뉴욕처럼 도심 제조업의 중심지로 서울이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K 컬처, K 관광 이런 거하고 잘 어우러지면 시너지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희들이 포럼도 하는 것도 사실은 일자리하고 관련이 많죠, 그죠? 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하고 경제 발전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도심 제조업 활성화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토론을 계속 이어나가겠는데요. 다음은 이제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해 주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한숙호 전 사무총장께서 토론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9쪽인데요. 여기 그걸 꺼야지 이게. 아, 예. 계속 울리네. 아, 예,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 달 이후부터는 새로운 직책으로, 어디 가서 토론을 하거나 이러면은 할 것 같은데요. 올해 3월 달에, 전태일 재단과 조선일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공동기획 10차례에 걸쳐가지고, 조선일보 일면 탑을 장식을 하면서 쭉 진행이 됐었는데요. 되게 사회적으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단체와 또 대표적인 보수 신문이 어떻게 이런 콜라보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거를 책임을 지고 제가 전태일 재단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현재는 노동재단, 한국노동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단법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발기인회의를 했고요. 노동부에서 곧 있으면은 설립 허가증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아랫단에 있는 노나사나 크게 차이가 없는 지형인데,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그들의 조직화를, 노동약자와 경영약자들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면에 세우는 이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이후로는 한국노동재단 아마 상임이사라고 하는 직책으로 이런 데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토론 뭘로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분명히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알아서 이런 지점 저런 지점들은 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른 측면으로 한번 발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제 재화 생태계 혁신을 위한 토탈 패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구상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TF와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내년에 실험 디자인, 실험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가동을 할 겁니다. 상황과 필요성인데요. 기존의 대책과 시도들은 봉제 또는 재화 산업의 쇠락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원리나 인쇄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책들을 해왔는데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도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다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그 소규모 개공 시스템, 그 다음에 낮은 공임, 그 다음에 4대 보험 회피 현상,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 등 그 자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때그때 편의적인,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이런 지원들에 그치면서 결국은 그 쇠퇴를 막지 못했고 재화는 이제 몇 년 안 남았고 성수동에 재화 이제 뭐 그 한 5, 6년 전만 해도 2,000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0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태고요. 봉제 같은 경우도 5년, 10년 후면은 그 성수동 재화의 길을 걸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여기 이정기 지회장님 그 50대 중반인데 막내 아닙니까? 결국은 쇠락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낮은 공임 문제다. 이게 저단가 납품고리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세한 이 업체들이 쭉 있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단결도 잘 안 돼요. 협회들은 참 많은데 정말도 그 단결이 안 된다. 좀 뭉쳐가지고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물량 들어오면은 그거를 적정한 공임, 사장님들은 사장님들대로 먹고 살만한, 그리고 그 노동자들한테도 직원들한테도 좀 먹고 살만하게 이런 생각을 서로 단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계속 공임 낮추기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그 나온 게 생산과 유통 생태계를 재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참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지금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에서 그 발제하신 거나 그 뒤에서 또 토론하실 분들의 그런 내용들도 뒷받침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전제로 이런 게 좀 덧붙여지면은 좋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그 프로젝트 핵심 문제의식은 봉제 재화산업 유지 확장 전략이고 신산업 정책의 신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이겁니다. 4대 보험, 그 다음에 8시간. 물론 이제 이거 참 꿈 같은 얘기죠.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 많을 때는 거의 70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한 달 내내 일거리 몰리면은, 그리고 비수기 때는 또 일이 없어가지고 일이 없는,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 69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호광스러운 얘기. 봉제하시는 분들은 그런 69시간 막 논란 벌어졌을 때, 야, 우리는 한 달 내내 70시간 일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은 안 되더라도 정말 공휴일을 정착을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쉬게끔 하는 이런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은 적절한 단가가 보장이 되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토탈 팩션 업체를 만들어서 적정 단가를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유지가 되는구나, 운영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이 봉제 재화 산업에 쭉 확산되게끔 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현재 수준의 소득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산업 전략의 차원의 의미인데요. 이렇게 해야 적정 단가, 8시간 하면서 적정 단가를 줘야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배 같은 경우 8시간 일하고 시중노임 단가라는 게 적용이 되니까 여성 청년, 남성 청년들이 도배 시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에. 그리고 유튜브도 하면서 우리 이 일 할만해 하면서 쭉 몰리고 있는데 우리 봉제도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전략인데요. 기존의 산업 정책은 미래 산업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정책은 과거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계속 지역 소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 없어져서 계속 문제인데 이 봉제 이거를 한번 유지시켜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가치, 소비가치인데요. 이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거 자본주의 시장에서 철저하게 승부를 보겠다라는 게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승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 사회적 가치 좋으니까 우리 사주자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소비 가치가 있는, 그리고 제품의 질을 담보하는, 그리고 디자인도 담보하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여기에 이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토탈 패션 프로젝트고, 지향과 목표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하면서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가 의식주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의류 아닙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음식과 의류가 이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참 이게 또 딜레마이긴 한데, 이 속에서 그 환경이란 가치를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걸까? 이게 또 우리 사장님이나 노동자들이 봤을 때는 많은 옷이 팔려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거 또 충돌되는 이런 지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 및 시장 전략은 시간도 없고, 또 이거는 뭐 우리 전략의 문제라서 나중에 이 브랜드가 나오고 제품이 나오면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토탈 패션 프로젝트 구성을 위해서 현 상황하고 필요성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이신 최은영 전문위원께서 토론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은영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논의장에 초대받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심 제조업은 단순히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과 도시 생태계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패션 봉제, 재화, 인쇄, 주얼리 업종의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서울시 도심 제조업 종사자 규모는 패션 봉제 7만 6천 명, 인쇄 2만 3천 명, 주얼리 1만 5천 명, 재화 3천 명으로 서울 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로나19 이후 20년에 사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소규모 사업장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도심 제조업의 특징은 소규모, 맞춤형 생산, 밀집 공간, 독창적인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22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각 업종별 전체 사업체 수 대비 패션 봉제가 77%, 재화 80.6%, 인쇄 88%, 주얼리 90.1%로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고, 대량 생산보다는 맞춤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패션 봉제는 성북, 중랑, 동대문구에, 재화는 성동, 인쇄는 중구, 주얼리는 종로에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어 업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 주얼리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재화는 고급 수제화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고숙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쇄는 특수 코팅, 홀로그램 인쇄 등 고급 인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도심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강화 방안으로 합리적인 공임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2021년 봉제 공동사업단에서 발표한 자료와 같이 공임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공임 결정 시 노동 강도, 숙련도, 작업 시간 등을 투명하게 평가하는 표준화된 계산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도심 제조업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인력 육성 및 숙련 기술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심 제조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브랜딩을 통한 제품 디자인 차별화, 공동 생산, 공동 판매, 판로 개척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결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공동 조달 확대 및 미디어 캠페인,
브랜드 홍보관 설립 등 홍보 전략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유통, 판매를 한 곳에서 운영하도록 도심 내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저렴한 임대료 제공, 규제 완화 등 전략 산업 입지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패션 봉제의 재화 산업에 도입 가능한 3D 기술과 디지털 인쇄, 빅데이터 활용한 AI 기술 등은 도심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작업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있을 때 도심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용보험 확대 등 도심 제조 근로자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의료비, 자녀교육비, 주택자금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도심 제조업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심 제조업 노사정 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패션 봉제 산업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패션 봉제 산업은 중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의 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강북구, 금천구에도 사업체 수가 1000개 이상, 강남은 종사자 수가 약 9,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직접 지로는 아까 발표해 주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 지역 의류 봉제 분야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에서 서울경제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창신의류제조센터, 장위의류봉제센터, 독산의류제조센터, 광진, 금천, 창신, 성북, 강북, 도봉, 양말제조센터까지 이렇게 집적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 봉제업체 납품 특성은 2019년도 자료에서 약간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이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1, 2, 3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군은 우리가 지원해야 할 5인 이하 간의 수급 형태가 많고 영세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사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 패션 봉제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패션 브랜드와 봉제업체 상생, 봉제 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봉제 작업 환경 개선, 봉제 산업 제도 개선 등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패션 봉제 산업 연합체 구성에서는 이번에 올 3월에 서울시 특별시 패션 봉제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같이 민간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으로 패션 봉제 노동단체, 봉제업체, 디자이너 및 브랜드 지원기관,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기적인 협의체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모델 방식, 운영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울시 정책적 지원, 민간 투자 유치, 정부 보조금 활용 등 재정 및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도심 제조업 노동 상생 협력을 위한 포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지는데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경산호의 최은영 전문위원께서 도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하고 그다음에 상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4시 반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4시 반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제조업의 현실적인 당사자죠, 그죠? 서울 봉제인지의 이정기 지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권순원 교수님 발제문에 공제회를 언급한 것 같이 서울 봉제인지에는 공제회를 통한 봉제인 조직화, 즉 사업자와 노동자의 구분이 없다는 점으로 공제회를 통한 노동자 조직화, 봉제인 조직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제인지회를 잠깐 소개드리면 봉제인 대상하는 대출 가장 인기 있는 좀 저희 봉제인 대상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현재 저희가 한 6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총 정부 지원 10원도 없이 지금 한 10억 원이 넘는
대출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조사비 지원이라든가 여가문화생활 지원, 녹색병원과의 협업으로 위한 어떤 그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봉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다 언급해 주셨으니까 뭐 통상적인 부분은 좀 빼고 뭐 당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긴 노동시간 성수기 때 뭐 긴 노동시간은 일상되었으나 급여는 승용공의 경우 그 250만 원 내로 50대가 막내일 정도이며 고령화로 평균 연령이 60대 내외이다.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이는 봉제 상황이 되게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불구하고도 자기 일에 대한 만족감, 승용공에 대한 만족감,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히 높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놓고 보면 가면 갈수록 일감 부족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추석까지 열대야 현상으로 봄과 가을이 그나마 짧아진 성수기가 더욱 짧아졌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봉제업은 창업이 어렵지 않으나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며 이전 업태를 고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사업 전략의 부재라든가 노동자에 대한 초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창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업종의 지수성이 불투명한 상황, 봉제인의 기술 수준은 높으나 실질적인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수준은 그리 높은 기술력과 별개인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특히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가능한 소수 계열을 제외하면은 지금 3일 위기에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정책적 접근인 환경개선 사업이 좀 많긴 한데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나 실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지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나 표피적인 조사만 진행되거나 일시적인 지원에 그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결국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한 한 명의 승용공만 제대로 있어도 공장, 즉 사업장 하나가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제 관련 교육은 고용 유지 면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의실보다는 공장 현장에서 직접 지원해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패션 봉제업을 특정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심점이 없다는 점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때 그 봉제 산업을 이끌었던 동대문 주변 평화시장 주변 상가나 부자재 상가인 종합시장, 지금도 건물과 인프라는 여전히 가동 중인데 이러한 공간을 지금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 주변 상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 소규모 업체들이 계속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종로, 성북, 중랑, 광진 등등 있는데 이제 더 싼 임대료를 차서 의정부까지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평안시장 공식률이 많고 옛 봉제 공장 밀집지역에 있던 을지, 통일상가 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봉제 산업은 좀 모여 있어야 상업 보안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그 외곽으로 빠지는 경우는 소멸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안시장도 1층 상가도 자파 위에는 수입산 우려가 차지해 쇼핑, 관광, 연계 유치 효과도 이젠 기대하기 힘듭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있는 건물들도 리모델링이 되어 생산과 판매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한류를 기반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안 공간으로 관광객 유치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평안시장 주변 내에 옛 봉제 산업이 좀 주도했었던 동대문 주변에 공장 시설이 입주하면, 즉 생산 인력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식당 등 주변 상가도 활성화될 것이고 지금 자치구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센터 기반의 지원시설과 봉제 생산업체 그리고 판매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젊은 디자이너의 유익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생산 및 주문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패션 산업 규모가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답을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나 서울시 등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주체들이 역할을 좀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제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 이제 봉제업 관련된 관계자들이 많이 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공감하실 걸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정기 지회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은 이퓨 인터내셔널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한양대학교 주얼리 패션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이신 차미영 대표님께서 토론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름 한 35년간 패션업에 연관이 되어 있고요. 원래 시작은 디자이너였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남대문 시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근로자분들이랑 아주 친밀하게 일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일본 시장도 좀 봤었고, 그 다음 계속 이제 뭐 학생들도 가리키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패션 시장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장래가 되게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4년간 온라인으로 비대면 맞춤복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자들이 엄청 많고 소비자가 변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목적이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를 알아야 이것을 좀 어느 정도 대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비 문화가 바뀌었고, 그래서 소비자를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다들 경기가 안 좋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 맞춤부터 또 유니폼까지 모든 소비자들이 좀 다른 거, 나만의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거를 해주는 곳이 없어서 많이 찾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조업이 많이 어렵지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중심의 소비 변화,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맞춤 생산, 또 물량 축소, 계속적인 물가 상승, 수입 불안으로 인한 저가 소비의 증가가 있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바뀌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노사민정인데 그 각 구성원들이 좀 다들 의식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 근로자들을 생각할 때는 근로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노령화가 됐고요. 일단 개공 또 기술자들의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뭐 바느질이나 뭐 디자인 레슨을 하고 있는데요. 바느질 레슨도 제가 4년간 저의 채팅창에 들어온 사람만 한 1,800명입니다. 그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을 어딘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손재주도 좋고 일도 잘하고 손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업체의 경우도 저도 많은 공장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뭐 이제 일이 좀 떨어졌을 때 연락들이 와요. 이제 사장님들이. 근데 정작 또 제가 일을 맡기려고 전화를 하면 또 그때는 또 지금은 일이 있어 이런 식이던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작은 장수는 안 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계속 안 맞아지는데, 요즘 들어서 공장을 접으시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고
요즘 가장 근래에는 100평 공장을 하시던 분이 저한테 일이 없냐라고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저희는 일은 안 떨어져요. 근데 저희는 한 장짜리 일이에요. 이렇게 한 장짜리가 100만 원, 200만 원이긴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 한 장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장 만든 가격이랑 10장 만든 가격이 같으면 한 장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 주변에 많은 공장 사장님들이 지금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 좀 쉬운 일감이나 좀 쉽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마인드가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의 그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이 의뢰를 했을 때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얼마를 생각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기성복 가격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죠. 10배에서 20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설명을 듣고는 바뀌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소비자들의 수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류 생산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수고로움을 이해하고 중가 이상의 의류 제품 소비를 늘려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구매를 높이는 의식적인 소비 확산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연계가 된 다음에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섯째는 지금 뭐 I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최첨단 사업과 융합이 되어서 의료 신사업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그 유기적이고 호의적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현실화돼서 전 세계가 원하는 K-패션의 세계화로 한국 봉제 산업의 부흥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제가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K-패션의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아프리카에 옷을 판매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프리카면은 굉장히 저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거기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5%까지만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근데 그분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제 믿음이 갔던 것은 그분이 이제 사업가시면서 부인이 아프리카 분이시래요. 나이지리아 분인데 지금 아프리카에도 K컬처가 엄청 많이 인기가 좋아져서 K문화, 그래서 음식, 그리고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매장을 한번 오픈을 해볼 테니 이 패션을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K-패션에 열광하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 세계가 저희 무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차미영 대표님께서는 봉제연합체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한 10여 분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노동 관련 법률, 그 다음에 노동 문제에 관해서 활동을 해오셨고요. 지금은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복지센터를 맡고 계십니다. 정숙희 센터장님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도심군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복지지원센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많이 지루하시죠? 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많이 써놓은 거는 그거 제가 주장하는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도대체 도심 제조업에서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적정 공임이어야 한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과연 그것을 위해서는 다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 제가 이제까지 도심 제조업들을 지원해 오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거를 토대로 해서 정부의 역할과 또 도심 제조업의 종사자들의 역할, 그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정부의 역할로서는 저는 이제 아까도 실태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실태조사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해도 대부분 4인 이하의 좀 가족 생계형 업체가 지금 83.9%로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명확한 실태조사가 될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이 도심 제조업에 이력관리제를 실시하자. 그러면 그 통계가 좀 명확하게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력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어차피 그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저희 또 센터에서 작년에 계속 플랫폼 프리랜서들 이력관리제 해주세요 해서 서울시에서 25년도에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년도에 시작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같이 연계를 해서 도심 제조업 저는 등록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게 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는 그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도심 제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영세 그 소규모 사업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업종으로서 사실은 이제 그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특수건강검진 대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은 특수건강검진은 거의 저조해서 왜 이럴까라고 봤을 때 저희가 실제 그 차량을 대동해서 그 고용노동부 디딤돌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가서 무료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수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대부분 뭐 1인 아니면 2인 뭐 4인 이하의 그런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나와서 수검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그 산업안전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좀 선포해가지고 사업장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이 함께 그날만이라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서울시에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심 제조업 종사자들의 역할은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심 제조업의 그 협회라든지 이런 게는 굉장히 많이 거의 작게는 막 짜금짜금 이렇게 있는 그런 협회라든지까지 합하면 한 200여 개는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건 그래도 이렇게 밝혀지는 것만으로는 한 150여 개 이렇게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목소리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연합단체입니다. 그래서 연합단체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전체 그 도심 제조업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합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봉제부터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봉제산업 그 연합단체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안은 좋은 일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단체는 먼저 좀 이렇게 컨트롤 타워로서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라든지 또 그 재정 기반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직무 기능에 맞추어서 좀 맞추면 자격제도를 설치하고 전문 기능원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그 기능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브랜드를 출시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연합체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노사정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 이르기까지 산업 가치 사슬에 기반한 실질적인 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만 만들어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농수산물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생산 이력 관리를 하잖아요. 육가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그 도심 제조업에도 생산 이력 관리제를 좀 해서
좀 책임과 역할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산 이력 관리 시스템을 대내적으로 좀 해서 각 공정 간 원활한 협력과 소통으로 제품의 품질을 좀 향상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AS 시스템으로 이제 만족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AS가 원래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봉제나 의류 이런 데서 AS가 잘 안 돼요. 가서 옷 하나 사고 바꾸려고 해도 죽어도 안 바꿔줍니다. 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하나 팔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교환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AS 시스템으로 만족도를 높여가지고 구매의 연속성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적정 공임이라든지 또 부가가치가 높은 뭐 이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려면 사실은 판로 개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국내만으로는 우리는 어려워요. 인구도 내수만으로 그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인구 구조고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자원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섬유에서부터 다 이렇게 수입을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로 손을 뻗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판로 개척을 위해서 현재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비어있는 점포나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쇼윈도우 쇼윈도로 조성해가지고 제품이나 또는 이제 전시 판매 체험 공간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그 성형 관광을 하듯이 이것도 역시 이러한 이제 도심 제조업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서 관광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심 제조업 페스티벌을 좀 정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쪽 협의회에서 페스티벌을 하고 또 저쪽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협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막 분노감까지 표출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그냥 오로지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딱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정해놓고 이거를 정례화해서 내외부적 판로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그 페스티벌은 의류 제품만이 아니라 주얼리, 액세서리, 뭐 재화, 인쇄 이런 도심 제조업 전반으로 결합을 하고요. 거기에서 그 국외 바이어나 좀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등 오래된 이런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 가지고서 세계 여러 나라 온라인으로 좀 송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판로 개척은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들을 갖추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수기 센터장님께서는 도심 제조업 활성화 방안으로 특히 이제 정부의 지원을 많이 강조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이력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 제고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제고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는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요것으로 이제 토론자분들의 토론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플로어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하실 때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 한 2~3명 정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말도시 도봉구에서 온 청년 강태환입니다. 네, 이번 이제 발제 정말 잘 들었고요. 지난 3월에 패션 봉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생겼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패션 봉제 산업을 비롯해서 도심 제조업에 함께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산업적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정부 관계자는 없지만 정부가 갖고 있는 이제 뿌리 산업 진행하는 법률에 지난 7월에 섬유가 추가되었으나 패션 봉제 분야와 그리고 양말 코드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특성화나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법제화 그 중에서 또 방금 토론자분께서 말씀 이력관리제 근데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게 이제 경쟁력 강화일 텐데요. 시대적 흐름상 이제 가치 소비나 ESG 그리고 다품성 기능성 타깃 마케팅 이런 것들은 핵심어인데
사실 산업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리에 있어서는 식재료와 다시 말해 조리법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패션 봉제에 있어서는 친환경 소재, 예를 들어 안동의 햄프를 사용한다든지 우리나라의 소재이고요. 아울러 조리법에 있어서도 친환경 설비 시설, 한국환경공단이 하고 있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은 사실 10억을 지원하는 자부담이 너무 크고 매출이 있는 일부 공장들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한 도심 제조업분들이 지원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제 맞춤형, 타깃형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특별히 답변 드리기는 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라서 하여튼 여기 이제 협의체도 구성되고 노사민정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법률적인 부분, 기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포럼이 제 생각에는 오래전에 있었어야 되는 일이었고요. 오늘 이제 포럼에 참석하다 보니까 저는 동대문 우리봉제협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장 박건우입니다. 저 동대문 봉제협회 하니까는 동대문 구에 있는 줄을 다들 아세요. 근데 저희는 종로구에 있습니다. 20년 전에 2003년도에 발족식 해가지고요. 2004년도에 산자부 1호 승인을 받은 동대문 의류 봉제 협회입니다. 제가 이제 봉제에 들어온 지가 제가 지금 이제 봉제 관련돼서 들어온 지가 지금 딱 40년 정도 됐어요. 정확히 올 가을까지 해가지고 40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는 그 포럼 전문가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모두 하셨어요. 왜 저렇게 좀 잘 알고 계신가? 하지만은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게 조금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봉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는 여기 봉제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회장단들도 계시고요. 봉제하시는 분 지켜보셨어요. 그럼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봉제가 지금 첫 번째 사양 산업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현재 디자인이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봉제의 그 생산 노하우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전에 지금 그 40년 전에 나 여기 입문했을 적에 우리 누님들이 그 동대문 시장에 옷을 만들어낸 옷이요. 그 당시에 뭐 브랜드의 논노, 뿌랭땅, 뿅뿅 브랜드보다 못지않게 나왔습니다. 동대문 그 광장시장의 제품들이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자켓이라는 그런 퀄리티 있는 자켓을 못 만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 봉제인들이. 제가 지금 올해 전만 한 7, 8년 전만 해도 내가 이제 제가 좀 자켓만 30년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무리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노하우가 참 좋았습니다. 자켓 하면은 이거 아닙니까? 소매가 이쁘게 달려야 되고요. 이 컬러가 이쁘게 나와야만이 됩니다. 나는 그래서 TV를 볼 때마다 앵커들의 옷을 봅니다. 저 소매는 이렇게 잘 나왔구나. 컬러는 이렇게 이쁘게 나왔구나. 그게 소매무새에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브랜드의 패턴실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패턴이 노하우가 없어지고요.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KD가 나옴으로써 그 남학고가 흐르는 그 선이 없어졌어요. 그분들은 무슨 뚱따니 같은 소리를 하느냐? 라고 하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손 패턴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패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패턴에 대한 노하우가 좀 새로 우리 앞으로 하실 분들한테 전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미싱의 노하우, 그 솜씨에서 나오는 그 매무새가 전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실버 멘토링 사업을 실행하셔가지고 그 오래되신 우리 누님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손 매무새를 전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의 그 봉제로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개공 시스템 아닙니까? 무조건 생산을 위해서 쭉쭉 박아버려요. 이거는 쭉쭉 박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카라는. 여기에 손 매무새가 있어야 돼요. 이 소매 다는데도요, 그냥 박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서는 저도 실행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주위에서 패턴 교육을 한번 실행을 해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내가 혼자서 하기는. 네, 그래서 의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정리해서 되고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이거를 관리하셔가지고 이걸 해야만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하려도 지금 이제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힘으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하려면 정부 부처에서 신경을 써주셔야만이 그리고 이제 우리 옷은 국내 시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팔리지를 않아요. 외국에서 돌아온 지금 시장에 가면 저녁에 가면은 산더미 같이 지금 외국에서 옷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로 파는 거지 우리 시장에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그 수출 산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꼭 만들어 주시고요. 관계 부처에서 컨트롤 타워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뭐 노하우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든지 뭐 사양 산업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은 앞으로 이제 TFT에서 계속 가동하고 있고 또 이제 협의체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들 다 반영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서울시 패션 사업자협의회 이사 전명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도심 제조 특히 봉제 사업에 대한 행정 전문가 당사자들과 함께 맞대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앞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좋으신 말씀들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자리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이어지고 처음부터 성경에도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5년, 10년 뒤 장기를 내다보고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관심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프로에서 뭐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우리 토론하시면서 패널들이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크게 사실은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견을 주실 분은 지금 이제 노사민정 내에 우리 이원철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TFT가 지금 꾸려져 있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심체도 좀 만들어 나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의견들이 있다면 우리 저 노사민정의 이원철 국장님을 통해서 또 그런 의견들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특별히 의견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만 이야기 듣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봉제 쪽은 아니고 강동구에 있는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입니다. 이사장 맡고 있는 고소인인데요. 그 디테일하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봉제나 가죽이나 인가공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33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 하단에 1군 공장하고 2군 공장, 3군 공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인 이하의 간의 수공 형태의 이제 봉제나 이제 가죽 핸드백 인가공 하는 분들이 지금 영세하고 특히 특히 이제 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망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 없이 그 장소에다가 제조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죽이나 이제 그 인가공 하는 것들은 또 간이 사업자도 안 됩니다. 또 프리랜서라도 어떤 직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군들이 피해를 많이 받아요. 매입자 없이 매출만 1군들한테 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1군 공장들, 저도 1군 공장 운영하고 있지만 다 1군들이실 겁니다. 2군들이 지금 그 상군들이 없어지면 2군들이 일을 해야 인가공을 해야 돼요. 결국은 상군들이 인가공을 해야지만 2군들이 마무리 공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군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군이 망하면 2군 자연스럽게 망하고 1군은 없어져요.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1군, 2군, 3군 이런 내용들이 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산업이 이제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TFT를 통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의견들은 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의견을 주시면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고 지금 4시 반이 좀 경과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가 우리 도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 노사민정 통합 관점에서 우리 서울시 도심 제조업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좀 있었죠. 그죠? 현업에 계신 분들과 여러 전문가들께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심 제조업 활성화는 지역 경제,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도심 경쟁력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심 제조업 관련해서 노, 사, 또 민정이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저도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는 계시지 않습니다만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권순우 원장님,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해주신 전태일재단 한스코 사무총장님, 경사노위 최원영 전문위원님, 그다음에 민주노총 하선식품노조 서울봉젠지회 이정기 지회장님, 주식회사 이퓨 인터내셔널 차미영 대표님,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정수기 센터장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포럼을 준비해 주시고 3차례 정도 TFT 그다음에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해 주시면서 우리 도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과 또 애를 쓰고 계시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이원철 국장님과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박수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 처음이시죠? 아마 정부나 어디서도 산업체 위에 있는 몇 분만 모셔다 맨날 하니까 이런 자리 처음이실 거예요. 하실 말씀 많으신 거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다 듣게 되고 수렴할 거예요. 대신에 연합체를 만드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개개인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수 없습니다. 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어야 됩니다. 진영 논리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뭐 당도 뭐 노조도 뭐 이런 거 진영 논리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 난 제가 미워. 업체 하면서 그런 거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버리시고 다 들어오세요. 나중에 이제 연합체 만들면 다 들어오십시오. 다 들어와서 한 목소리로 하나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 노사민정에서 연합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뭐 서울시 뭐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노동 약자일 수 있어요. 충분히 노동 약자일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저임금, 그리고 과도한 근로시간 등등 해서 노동 약자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런 거 다 해서 저희 노사민정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또 서울시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으리라 저희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다음에 또 분명히 내년 초나 언제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 많은 그때는 토론보다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한번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만 많이 해주세요. 그럼 참석만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 의견 수렴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도 도움됩니다. 예. 오늘 도심제조 활성화와 미래비전에 대해서 짜임새 있고 심도 있는 토론, 하여간 토론 발제하고 토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감사하지만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의견까지 제출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포럼 마치고요. 다음에 기회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